오늘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의 마무리와 다음 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김민수 부장님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번 주 시장은 시장 증권사 지점에서는 어떤 양상이 보였는지 코스닥 급등과 또 이틀 전에는 또 바이오주 급락을 또 하면서 우려가 됐었는데 네. 다시 어제 반등이 나왔고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손님들의 표정이 확 밝아지셨습니다. 예, 보통 이제 여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IT 업종 안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소외되셨던 그런 모습들 쪽에서 그렇죠. 전화하시는 목소리도 상당히 좀 우울하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찾아오신 분들이나 최근 손님들 통화 목소리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게 시장 분위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코스피 지수는 안 빠지죠. 일단 정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고점 2,560선 대비해서 뭐 1%, 2%도 조정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빨랫줄처럼 쭉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바이오주가 한번 흔들려서 꺾였다고 하지만은 바이오주만 코스닥 주냐.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또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또 800선 돌파하는 모습들까지도 장중에 보여줬었고 그런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또 하나의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원화 강세가 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는 아무래도 코스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계산기를 두들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출주고 경기 관련돼서 대형 주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이 우리 매출과 순이익에 끼치는 매출은 뭐 큰 변화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끼치는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체된 분위기 쪽에서 여전히 종목 장세였다. 그런 쪽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부장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코스닥 강세가 이끈 원인이 바이오주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에 대한 김민수 부장님의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다난합니다.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인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 쪽에서 외면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아무리 버블이고 과열이고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을 움직였던 주체적인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동참해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일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들도 같이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날 이틀 전이었죠.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급락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 이사장의 발언이 좀 컸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뭐 지금 2%에서 10%로 확대하는 이런 계획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어떤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게 외부 세력이란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작전 세력이란 표현까지 써졌죠. 국민연금의 그래도 이사장이란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게 조금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그런 상황 쪽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논란들도 같이 불거지면서 나왔던 상황이고요. 또 하나 팩트만 보자고 하자면은 이 공매도 부분들, 특히 신용융자도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고 공매도도 바이오주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이런 쪽도 지금 10월 말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데 공매도가 늘어나는데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공매도가 증가하자니 가격 부담도 있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더 늘어나니까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도 만만치 않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주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주도적인 섹터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에 꺾이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제 몇 차례 또 고점은 계속 시도를 하는데 힘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주가가 또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관점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현대차 시가총액보다 높고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주의 대장주인 한미약품보다 높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은 뭐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쪽에서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쪽이 과연 당장 어떤 가시권의 수익을 보일 것이냐? 아니죠. 앞으로 한 적어도 5년은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의 주가를 미리 선반영했다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비싸다. 이거는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시되 이게 비싸다는 관점을 알고 매매하시는 것과 아니면 무조건 차트만 보고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은 차이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고점권역이나 아니면 좀 더 상승권에 대한 모습들을 갖춰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이 바이오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변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이제 코스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로 매기가 이전하는 경우냐,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주가 좀 쉬면서 다른 업종과 섹터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느냐, 아니면 세 번째로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느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쪽 하게 되면은 일단 많이 오른 쪽보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 아무래도 어떤 신약을 개발했던 기간이나 어떤 자금 투입이나 임상 실험 관련된 얘기들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많이 오른 바이오보다 나머지 종목들이 후속적으로 움직이는 매수세의 확산 현상을 더 이용하는 게 낫겠다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죠.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그 섹터 내 주도 변화는 또 IT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이 또 다시 급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원인과 전망치는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요즘 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워낙 강세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1,085원, 또 1,100원대로 올라올 법도 하다만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원화 강세 추가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안쪽으로 보시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가게 되면 1,000원도 붕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환율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먼저 원 달러다 보니까 달러화를 먼저 추이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유로화가 강세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자연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유로화 강세는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돈을 풀었던 쪽에서 다시 회수하려는 이런 경향도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독일도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특히 오늘 나왔던 뉴스는 이제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유럽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로화가 강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인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FOMC 의사록을 보다 보면은 여기서도 또 이제 인플레이션 이쪽이 좀 아직까지 여전히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게 되면은 급하게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내년 가게 되면은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됩니다. 신임 의장의 성격이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많이 좀 비둘기파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연내 3차례 정도에서 조금 더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달러화를 약세로 이끄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요인입니다. 그러면 원화만 봤을 때 원화에 대한 요인들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수출 호조가 계속 눈에 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환이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세 요인으로 끄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국제 대차대조표의 흐름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여전히 대외 그 순채무국으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래서 순채무국의 채무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흐름이다 보니까 당연히 워낙 강세의 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지난 정부 흐름을 봤었을 때는 환율을 방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환율 방어에 대한 의지보다는 용인하는 쪽이 좀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느 쪽에 무게를 실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내수를 살려야 된다. 내수를 보강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원화 강세가 유리하다라는 관점에 대한 시각들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나 개입을 구두 정도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도 원화 강세의 배경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월말 되면은 11월 30일 날 금통위 결정이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070원대 2015년도 수준이죠. 이 정도 부분까지는 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길게는 계속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들 무게에 두시면서 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원화 강세 수혜주로 뭐 여행과 항공 이런 관련주들과 음식료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원화 강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 측면들은 일단 기업 측면으로 봤을 때 영업 환경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영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수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각이 그러면은 영업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큰 축은 또 내수 소비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만큼 내수 소비 심리가 좋아져야 그와 결맞춰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덜 확인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한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점점 더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원화 강세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도 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체죠. 또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항공기 관련된 쪽, 특히 외화부채 관련돼서 항공기는 외화부채로 갖고 있고 거기다가 유류비도 결제를 외화로 하고 있고 거기다 여행주도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해외여행하기 좋습니다. 네, 한번 또 겨울인데 따뜻한 나라 가셔야죠. 주식해서 돈 벌어셔가지고요. 그리고 거기다 정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화 결제로 하는 부분들이고 한국전력도 원료비의 대다수를 또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인데 이와 함께 이제 또 정부의 정책까지 또 생각을 한다. 특히 정부 정책 쪽에서 아무래도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또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대표적으로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고용 유발 개수, 즉 같은 자본을 투입했을 때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항공주나 여행주 관련돼서는 이런 원화 강세와 연결돼서 뭔가 변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신 것 같고요. 중국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장에 따른 전망치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로 또 휴장이 어제 들어갔고 오늘은 오늘 저녁에는 반장만 열리죠. 그래서 오전장만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나 미국의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 네, 쇼핑할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이면 장바구니에 열심히 담으실 거고 그런 현상이 오늘 밤에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연말로 들어가는 쇼핑 시즌의 첫 대목이고 거기다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날 박싱데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까지 또 연결돼서 연말 쇼핑 시즌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즌에서 이제 미국 소비자 입장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민이나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즉 집 모기지로는 잘못 받았다가 집 다 날리고 거기다가 신용구매 잘못 썼다가 은행에서 압박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경험을 한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뭘 하더라도 현금이 최고다. 그리고 저축률도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DTI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주택에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상당히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에도 쇼핑 시즌에 한 9월달, 10월달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 매출 자체가 30%가 늘었답니다. 이런 소매업체가 매출이 늘어날 정도로 여러 가지 소비 여력들이 미국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좋다란 반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물론 중국 광군제에 비하는 어떤 폭발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뚜렷한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뭐 어제 수능도 열렸습니다만 또 연말 또 최대 쇼핑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 수혜주는 또 어떤 종목들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쇼핑 목록 쪽에서 물론 연령별로 다 다르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 연배나 앵커님 연배분 되시면은 일단 홍삼 쪽으로 선호하시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 이쪽에 이제 선물을 많이 주는 쪽으로 입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전제품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장 큰 핵심 데이터, 그러니까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핵심 데이터는 아이폰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을 겸부한 아이폰 10이 얼만큼 잘 팔리느냐 이게 하나의 또
어떤 기본 축으로 될 수 있다는 쪽도 예. 분석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전제품이죠.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 통신과 관련된 IT 관련주, 소비재주 이런 예. 쪽은 이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 거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전제품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예. 그래도 가전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가전 쪽에 가장 큰 전사적인 영향이 큰 쪽은 LG가 아닐까. 예. 그렇게 되면 LG전자나 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번 판매와 관련된 쪽에서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지만 우리나라 직구족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바빠지실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오히려 이런 쪽에 수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홍삼을 구매하는 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코스피 시장도 2,550포인트의 언저리에서 좀 움직였고 코스닥은 뭐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다음 주 시장 지수 흐름과 또 전망 또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예,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로 바라보는데 예. 하나 이제 다음 주로 가게 되면은 월 말로 넘어갑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 코스피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예. 기대를 하는데 예.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수와 관련된 쪽보다는 지수의 흐름보다는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은 여전히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한 2,550 중심으로, 코스닥은 800선을 넘어서 이제 보면은 앞 10년 전 예. 고가가 한 840, 50 정도 됩니다. 예. 거기를 시도하느냐 여부 쪽으로 시장의 포커스는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예. 일단 바이오 쪽 관련 쪽은 이제 욕심을 좀 버리시면서 예. 오히려 다변화되는 시장 흐름들을 확인하자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IT 장비, 부품 재료 쪽 그리고 내수주나 중국 내수 소비주 그리고 예. 신재생 에너지주 이런 쪽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굳이 예.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난주에도 김민수 부장께서 제시한 종목이 원익홀딩스가 있었는데 네.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살펴주시고 네. 또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네. 투자 유망 종목 선정해 주셔야죠. 네, 일단 예. 주간 관심주이기는 하지만 예. 주간 수익률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예, 일단 충분히 여러 가지 저평가가 돼 있고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주가에 대한 변화도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소폭 올랐습니다. 예. 하지만은 여전히 원익 관련된 그룹 쪽의 지주사의 영향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권역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예. 만 원대 유효가 계속 확인하면서 기관 예. 매수세 그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도 관심주 한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앞서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특히 내수 관련된 원화 강세 쪽에서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한항공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행 비수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부각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영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 대한 변화 지켜보시면서 특히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부각을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IT 업종이 오팡이 좋다 보니까 이를 또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항공 화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끌을 가능성은 계속 실적 개선과 함께 있겠다는 쪽이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목표가는 한 37,000원대, 예.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37,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원익홀딩스 말씀하셨지만 제가 체크해본 결과 제시한 이후에 장중 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종목을 추천하시는 분이 김민수 부장 같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